네, 지금부터 1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부여란 무엇인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to mov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to move입니다. 자, to move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무엇인가를 좀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움직이게 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구성원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다 하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죠.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과정을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한다는 거. 자, 자발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발적. 그리고 적극적.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자, 이게 바로 동기부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부여에는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력 강도, 두 번째는 방향, 세 번째는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인더라는 학자가 2008년도에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노력의 강도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정도.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 태만이라는 게 나왔죠.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의 포커스를 잡고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 시간 연구, 동작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자, 그런 거의 일환도 바로 이 노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 핵심 3요소. 자,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자,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갈 수 있게끔 뭔가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끌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 자,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 세 가지. 첫 번째 노력 강도, 두 번째 방향성. 무엇과의 방향성? 조직의 목표와의 일치된 방향성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속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노력의 강도도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일치된 방향으로 쫙쫙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자, 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보상이라는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차 년도에서 목표를 잘 달성했어요. 그것도 아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이 또 나가야지만 2차 년도에서도 상당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부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노력 강도, 방향,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동기부여는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기 능력의 몇 퍼센트를 발휘할까?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또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기 능력을 몇 퍼센트를 발휘할까? 이거를 이제 막 설문조사를 통하고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해봤더니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20%에서 30%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테일러가 그렇게 틀리게 바라봤던 관점은 아니죠. 이 결과를 또 보면. 그래서 20%에서 30%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노력의 강도도 좀 높여주고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성도 잘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싹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80%까지는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연구의 결과였다는 거. 동기부여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생산성. 자, 이게 아까 이제 전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 관리 기능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냐? 지위라는 부분이었다는 거. 지위 중에서도 세분화를 시키면 바로 동기부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는 것을 한번 공식화해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구성원의 능력. 예, 능력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여러 가지 특수한 성질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능력이라는 것도 뭐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예, 능력이라는 것도 상당히 개발이 됩니다만 시간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이거는 좀 개발이 되는 게 좀 더디죠. 예, 많이. 예, 좀 슬로우로 좀 가는데 여기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구성원의 능력 곱하기 동기부여로 되어 있다는 공식을 따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이 생산성을 좀 단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동기부여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당한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경영자에게 부여된 최대의 과제는 예, 똑같습니다. 예, 이거 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봐야 답은 뻔하죠. 예, 동기부여겠죠. 예, 경영자에게 부여된 최대의 과제는 크게 봐서는 지휘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약간 지엽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자,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이러한 뭐 공식을 통해서도 예, 어느 정도 예, 동기부여가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이나 논문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자, 이 정도로 그냥 쉽게만 설명드리고 예, 동기부여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영학뿐만 아니라 예, 사회학, 심리학, 심지어 문화, 인류학마저도 예,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예,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 서로 다른 연구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이 동기부여 이론을 발전 단계 그리고 흐름 단계 뭐 이런 것으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동기부여 이론을 세 가지의 이론으로 크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내용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이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 이론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동기부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조직을 목표를 위해서 집중화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예, 깊이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한 게 강화 이론이라는 거. 자, 이 본 수업은요 이 중에서도 예, 내용 이론에 좀 국한을 하겠습니다. 예, 이 동기부여만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내용 이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 자,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자, 내용 이론에서 예, 모든 학자들이 갖는 예, 퀘스천입니다.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 예. 자, 근데 이제 이 요인을 찾아냈다 하더라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예, 일반화되어 있는, 예, 그리고 조직에,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일반화 현상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요인밖에 되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 내용 이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과제도 한번 냈었죠. 예, 정말 중요하죠. 인간은 5가지 욕구 요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나타난다는 거. 생리 안전, 사랑, 존경, 자아 실현 욕구 등에 의해서 예,
동기부여가 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에 대한 요인들을 5가지로 국한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요. 동기부여 이론의 출발점이자 상당히 커다란 명맥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기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말 맞는 이야기죠. 이 이론이. 근데 이 이론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또 결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욕구 5단계의 이론을 발표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요 실증적으로 이게 진짜 이렇게 작용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커다란 단점이죠. 이게 일반화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화가 되려면 실증적인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데는 2개의 요인이 있더라. 2개의 요인. 그것을 보니까 하나는 위생 요인이라는 거고 하나는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거다. 자,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작업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네요. 작업 환경. 이 작업 환경에서는 불만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 요인들이 싹 나오게 되는데 이 불만족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전에 불만족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이것을 좀 예방한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방한다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위생 요인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위생 요인은 작업 환경과 지금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 요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동기 요인을 하는 것은요, 작업 내용과 상당 부분 또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작업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게 직무 만족을 유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점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직무 만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동기 요인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 허츠버그인데 하츠버그라고 제가 써놨네요.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입니다. 위생 요인은 예방을 하는 거. 그리고 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직무 만족을 유발시키는 요인. 그래서 위생 요인은 많이 좀 제거를 하고요. 동기 요인은 많이 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동기 부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게 허츠버그의 이론의 내용이었어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래서 또 이 허츠버그는 또 실증 연구도 했죠. 회계사, 기술자 등등을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 이렇게 이 2가지 요인으로 동기부여가 나눠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었다는 거. 여기서 뭐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위생 요인, 직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직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불만족과 관련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 정책 그리고 회사의 관리 방향 그리고 감독, 상사와의 관계, 작업 조건, 임금, 동료와의 관계, 개인적인 생활, 그리고 부하와의 관계, 그리고 지위,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이 위생 요인에 해당된다는 거. 자, 그리고 동기 요인은요, 성취력, 뭐 인정, 그리고 직무 내용, 책임, 발전,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에 해당된다는 거. 동기 요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작업 내용, 직무 내용과 관련이 있고 작업 내용이 무엇인가 만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학부생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위생 요인이고 어떤 것이 동기 요인인지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대학원생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어떤 것은 예방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유발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름 한번 고민하고 내용을 좀 확인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알더포의 ERG 이론입니다. ERG 이론. 자, E는 뭐 existence,
R은 relation, relatedness네요. 예, relatedness. 그리고 G는 growt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 관계, 성장 뭐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자, 이 ERG 이론은요, 예,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좀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제 5가지의 단계로 나눠놨는데, 예, 여기 알더포는 여기서 뭐 존재 요인 같은 경우는 뭐 매슬로우의 생리나 안전 요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사랑, 존경 요인 뭐 이런 것들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성장이 이제 뭐 자아 실현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이론을 조금 수정한 이론이 ERG 이론인데 이 이론에 예, 특징이 있습니다. 예, 만족되지 않는 욕구가 존재한다면 만족되지 않는 욕구가 존재한다면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 동기부여가 유발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특징은 아무리 ERG가 이제 순서 단계에 의해서 진행을 하죠. E가 이제 가장 하위층, 그리고 R이 중간층, 그리고 G가 예, 제 상위층에 있는데 하위층부터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에 대한 욕구가 좌절이 됐다고 한다. 예, 일단 관계의 욕구가 좀 형성이 잘 많이 됐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관계가 좀 뭐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욕구가 좌절이 됐다 그러면 다시 존재의 욕구로 떨어지는 예, 얘는 퇴행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그게 없습니다. 생리 예, 딱 이제 모든 욕구가 구비가 됐습니다. 그럼 안전으로 넘어가고 안전에서 또 다시 생리로 내려오고 이런 건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알더포의 ERG 이론에서는 특징을 두고 설명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예, 맥클랜드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성취, 친교, 권력 예, 이 세 가지가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예, 이 성취 요인에 대해서 맥클랜드는 아주 집중적으로 예, 많은 부분을 연구했다는 거. 그래서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이론을 명칭하기도 합니다. 예, 성취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업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욕구에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예, 동기부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친교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과의 친교 유지,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 무엇인가에 대한 예, 욕구를 예, 갖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력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요인 하나 더 알아볼까요? 이 전보다 나은 업적, 예, 이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 강박관념이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예, 전년도보다 좀 떨어지는 업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높게 예,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요, 한 특징이 뭐 5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아주 위험이나 도전 같은 걸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세 번째는 과업에 아주 집중해서 몰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잘했다, 못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못한 게 있으면 바로, 이거는 좀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예,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한다는 거. 그리고 5번째는 노력을 중요시 여기고요. 예, 그리고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어떤 행운이나 여행 이런 것보다는 노력,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 하는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 성취 동기 이론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조직의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예,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들만 뽑아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휘 부분에 대해서 예, 동기부여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동기부여와 관련된 사례는 뭐 엄청나게 많은데 내용을 좀 연결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이론을 다 마치고 지금부터 사례를 좀 설명을 하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영화인데요. 예, Any Given Day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은
아주 뭐 미식축구,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아주 잘 나가던 팀이었습니다. 예, 이 잘 나가던 팀이 아주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적인 뭐 패배를 거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몰락 직전에 있고 구단주와 감독의 또 갈등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 팀의 팀워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토니 디마토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주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 자, 언어의 힘이죠. 그리고 이 언어의 힘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그리고 적게는 또 팀워크를 이루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과정 중에서 또 이러한 연설, 언어의 힘,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팀의 우승이겠죠. 그런데 이 지역적인 목표, 1인치, 1인치를 전진을 하기 위한 목표에 대한 연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PDF 쪽을 가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출처 부분, 어떤 거는 이제 바로 화면에서 활성화 되기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출처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놨으니까, 출처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기부여에 대한, Any Given Day라는 영화를 통한 사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 이상이 모인 집단, 우리는 이걸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에서 집단 구성원 간의 영향력, 누군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누군가는 그 영향력의 지배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영향력과 통제작용, 이러한 영향력에 서로 주고받는 과정, 이런 부분을 통제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의미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 조금 더 한번 알아볼게요. 자, 리더십의 정의는 이게 또 연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또 조금씩 틀려요. 이게 정의가. 그래서 학자의 수만큼이나 많다라는 또 이런 또 일화도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을 정의하는 학자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 이 부분에 대한 문구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 하나의 정의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있죠. 리더는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명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잘 따르게 하는 것, 뭐 이렇게도 리더십을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희생을 하는 마음도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부하들이 잘 따라줄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으로 리더십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 리더십 정의는 여기까지 좀 한번 살펴보고요. 자,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러한 학문적 영역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리더에 대해서 이제부터 관점을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리더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인 요인도 나오고 뭐 행동의 요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특성 요인도 나오고 뭐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묶어서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을 또 대체 어떻게 발휘할 때 이게 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느냐, 이 의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이론이 어떻게 전개가 지금부터 이제 돼 나가고,
커다랗게 뭐 한 4개 정도의 단락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는 한 3개의 단계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 발전, 배경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리더는 뭔가 잘 리드를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이들에게는 고유의 무슨 특성이 있더라. 리더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그 특성을 한번 찾아보자. 에서 출발한 이론이 바로 리더십 특성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특성 이론들이 이 당시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리더의 특성들을 잘 뽑아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교육을 시키면 차후에 우리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또 교육 항목으로 또 쓰일 수도 있는 뭐 이러한 발전 단계를 또 거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 특성 이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유형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리더의 행동은 무엇이 다를까? 자,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니까 얘네는 뭐가 틀려. 그래서 이 행동들을 한번 잘 관찰해 봐서 그것을 이론화시킨 것이 바로 리더십 행동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리더에게는 어떠한 고유의 특성이 있어. 그걸 잘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특성 이론. 그리고 리더에게는 무슨 다른 행동이 있어. 그것을 한번 잘 관찰하고 이론화를 시킨 것이 바로 리더십 행동 이론이다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정 상황 여건에서 리더십이 공통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라. 자, 특성도 찾아봤고요, 행동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리더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이게 또 왜 그럴까 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다 틀려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과 맞아 떨어질 때 어떠한 리더십의 유형, 이 유형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데 아주 유효하더라. 자,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으로 발전 전개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께 이런 거에 대한 리더십 이론의 전개 방향, 뭐 그리고 발전 방향, 발전 순서 뭐 등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슬라이드를 사실 뺄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뺄까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더십 특성 이론입니다. 자,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십에서 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리더와 리더십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지능, 그리고 사회적 성숙,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자, 그래도 지적 수준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좀 더 효율성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성숙도, 경륜이죠.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좀 아주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주 인간관계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리더십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밝혀냈다는 거 4가지. 자, 또 버나드라는 학자는요,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박력과 지구력,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추진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밀고 갈 수 있는 끈기,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본인이 가져야 될 책임감, 그리고 여기 역시 지적인 능력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공통된 특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특성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공통된 특성을 찾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특성 이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야 이것만 가지고서 무슨 리더십을 연구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넘어간 것이 바로 이제 행동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들의 유형을 한번 딱 살펴보니까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예. 첫 번째는 민주형, 예, 부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막 상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나가는 형태. 자, 두 번째는 전제형입니다. 예. 리더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고요. 그게 가게끔 만드는 거. 자, 세 번째는 자유방임형입니다. 자, 부하 직원들을 완벽하게 믿고 이들에게 완전한 위임을 해버리는 형태. 자, 이렇게 리더 행동은 예, 행동 패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이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요, 가장 좋지 않은 리더십의 행동 유형은 무엇일까? 예, 질문이네요. 그죠? 예, 교과서에서는 자유방임형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모든 것을 부하 직원에게 맡겨만 놔서는 예, 생산성이 향상되는 데는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민주형과 전제형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음. 만약에 생산성 향상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예, 민주형 리더 하에서 전제형 리더 하에서 어떠한 생산성의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형이 조금 더 좋은 리더십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생산성이 더 많이 나온 쪽이 더 좋은 행동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생산성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또 예,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또 리더십에도 이렇게 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얘네도 역시 리더의 공통된 좀 한번 뭐 이 행동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 행동이 여러 가지로 또 변화가 되더라. 얘네도 역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성 이론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예, 행동 이론도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거다. 바로 상황에 따라서 예, 리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그게 답이다. 나온 게 상황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상황을 한 7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틀리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7가지에 대한 상황, 자, 그러니까 7가지에 대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온 거겠죠? 리더와 부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리더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대와 행동. 자, 어떠한 목표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무엇인가를 그 행동을 좀 이렇게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리더십이 또 나와줘야 돼. 그 상황에 맞게끔. 자, 과업의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타개하고 무엇인가를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것에 맞는 또 리더십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조직 문화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동료들 관계 그리고 부하의 성숙도. 자, 부하가 지금 현재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는지에 따라서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좀 탄력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위에 따라서도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냐 아니면 중간 경영자냐 아니면 하위 경영자냐에 따라서 리더십도 그것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는요. 이러한 상황 유형을 한 7가지 정도로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리더십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특정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발휘될 때 성과도 좋고 그리고 구성원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상황 이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 이 슬라이드는 마치도록 할게요.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리더십의 유형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은요. 예, 리더십 이론, 예, 상황에 따른 유형 아까 나왔습니다. 7가지 정도 나왔죠?
예, 상황에 따른 유형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리더십 유형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조직에 좀 한번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린다는 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자, 카리스마라는 것은요, 예,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든 리더십인데, 자, 이 뜻은 뭐 신의 선물, 예, 신의 은총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에는. 자, 카리스마 리더십.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카리스마 리더십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약간 오해를 예, 제가 지금 약간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카리스마 리더십 그러면 왠지 추진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 예, 대표적인 우리 뭐 현대그룹의 예, 정주영 회장님을 떠오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아주 추진력이 강한 사람, 예, 추진력이 강한 사람도 카리스마 리더십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좀 명확하고, 예,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한 유형으로 카리스마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 그리고 초인간적인 자질을 부여받은 것을 바로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예, 막스 베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하들이 리더의 특정 행동을 그리고 리더의 영웅적인 모습 그리고 영웅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 자, 이런 경우에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 자,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형태, 그리고 개인의 위험을 아주 철저하게 감수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딸린 사람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부하 직원들의 욕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욕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유형. 자, 관습을 타파해서 무엇인가를 혁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을 바로 카리스마 리더십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은요, 개인적인 위험,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희생 정신을 철저하게 발휘했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했던 그런 유형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을 철저하게 희생을 수반으로 감수했던 유형의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 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요, 아주 비전과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표현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자, 전쟁을 하게 되면요, 목표를 명쾌하게 줬다고 합니다. 야, 민간인을 절대 사살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을 사살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우리를 반미 세력을 전복시키기 위한 단계까지만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지 저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 등등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 그리고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던 사람의 유형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 리더십이었다는 거. 자, 세 번째 인물은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예, 이 사람은 기존에 쓰던 것은 모든 것을 타파하고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 예, 혁신적인 기법에 위해서 엄청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 자, 스티브 잡스였다는 거. 자, 허브 켈러한 회장 얘기해 볼까요? 예, 부하 직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요구에 상당히 귀를 기울였던 사람.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기부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 자, 이 사람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초인간적인 본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질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 바로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이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카리스마 리더십의 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카리스마 리더십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다. 야, 이럴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조직은요, 가장 빠르게 망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어떠한 유형,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우리가 좀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확신에 찬 행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 너는 할 수 있어입니다. 예.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일해봐. 이렇게 개인적인 배려를 통해서 부하 직원들이 조직을 스스로 변화시키게끔 만드는 리더십,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 자, 부하 직원들이 생각할 때요. 리더는 아주 이상적이고 그리고 성취 가능한 비전과 미션을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부하 직원들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높은 수준의 능력, 무엇인가 우리하고는 틀린 무엇인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어 한다는 신뢰성이 깔려 있을 때 변혁적 리더십이 형성된다는 거. 자, 좀만 더 알아볼까요? 예, 부하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 자,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요, 조직에서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자, 조직이 어떠한 창의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변혁적 리더십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다. 야, 이거 진짜 창의력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금 더 성과를 높이기에는 유리한 리더십이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부하 직원들에게 여기 나왔네요. 예, 너는 할 수 있다. 예,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리더십.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직률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려서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다. 자, 여기서 또 규모적인 측면도 상당히 또 접근을 많이 하는데 작은 규모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많은 거 이런 경우에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가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리더의 유형은 어떻게 나누죠? 예,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그리고 일선 경영자. 일선 경영자, 뭔가를 작은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일선 경영자, 뭐 중간 경영자까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팀장으로서의 무슨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예, 변혁적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아주 생산성이 높아지고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내가 뒤에서 네가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서포트 해줄 테니까 믿고 가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예, 진성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참 요즘에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리더십인데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버진그룹의 뭐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시스코의 존 챔버스라는 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발휘했다는 거. 이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은요, 경영 철학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경영 철학을 놓고 아주 열린 마음으로 부하 직원들과 엄청난 의사소통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버진 그룹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진성 리더십으로 좀 넘어올게요. 진성 리더십은 진실한 리더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이념을 공개하고 아주 솔직하게 실천하는 리더를 바로 진성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신뢰성이 받침이 돼야 되겠죠. 누구와의 신뢰성, 고객과의 신뢰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원과의 신뢰성입니다.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모든 경영 환경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들을 방송으로 이제 많이 초대를 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이 보여준 자신들만의 목표 설정 방법, 아주 현란한 입담, 그리고 여러 가지 멋진 제스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표준이 되기도 하고 많은 회사의 기감도 되기도 하고 많은 벤치마킹의 모델화도 되기도 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훌륭한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회사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리더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성 리더십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리더의 진정성 그리고 리더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진성 리더십이다 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뭐 AP의 빌 맥덜모트 그리고 캠벨의 데니스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 캠벨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혹시 그 대형 마트에 가셔가지고 그 외국 제품 식료품인데 그 스프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캠벨이라는 메이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 회사의 회장인데 이 데니스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일화를 좀 하나 살짝 들려드릴까요? 여기 이제 주력 상품이 이제 스프입니다. 집에서 끓여 먹는 스프. 근데 이 스프에서 어느 날 이 데니스 모리슨은 결정을 합니다. 나트륨을 그냥 거의 바닥 수준까지 성분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나트륨이라는 게 없어짐과 동시에 이 맛이 여러 가지가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캠벨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이 나트륨을 없앤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찬반의 논란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냐. 자, 이때 이 데니스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그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성 리더십이다 하는 거. 자, 그 이후에 캠벨의 스프의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보질 않아서 맛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회사 제품은 믿고 먹을 수 있어. 그러한 진실성, 신뢰성이 좀 통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죠. 서반트. 리더는 서반트다. 누구를 위한? 고객을 위한 하인이고요. 그리고 구성원을 위한 하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이야기, 고객의 이야기를 상당히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가 깔려 있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윤리적 리더십인데 이건 진성 리더십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옳은 일에 대한 것을 모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따라오기를 유도하는 거. 자, 이런 것이 뭐 윤리적 리더십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나오죠. 사실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코칭 리더십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또 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코칭 리더십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부하를 일단 믿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잠재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는 지도를 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코칭 리더십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많은 유형의 리더십들이 나와 있는데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거에 대한 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동기부여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리더십의 유형도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 리더십? 조직의 성과를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이라는 것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자,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를 좀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양이 지금 오늘 하는 강의 부분이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이건 몇 시간을 해도 안 끝나는 부분이고
한 학기를 박사과정에서는 공부를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슬라이드 뭐 두세 장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는 입문과정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과목들이 또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또 지식적인 부분을 더 함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G 부분에 리더십이라는 또 이론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영화입니다. 또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인데, 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죠. 이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지휘관, 리더죠. 이 리더가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뢰를 보여주는지. 자, 이 영화에서 이 또 지휘관이 또 연설을 합니다. 이 전투에 임박한 즈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 우리도 또 한번 다시 리더십을 이해하는 하나의 사례로 이런 전투 영화를 좀 한번 전쟁 영화를 여러분들께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리더십과 어떠한 이론들이 또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